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저녁 산책에서 존재와 사건, 알랭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 두 번째 강좌를 열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에서는 주로 존재론 안에서의 빈공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비일관적 다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그러한 사건 개념과 그리고 이 사건과 상황 사이의 결정 불가능성을 결정하는 개입의 개념, 이걸 중심으로 이제는 주체와 진리 사건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사건 개념과 개입의 개념을 주로 두 번째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랭 바디우는 자기의 존재론에서 상황과 첫 번째 강좌에서 했듯이 상황과 상황 상태를 나눕니다. 그죠? 상황은 존재의 다수성, 그죠? 존재의 다수성이 다수의 존재자들이 특정한 상황에 구조화됨으로써 일자화되는 그 상태를 가리키고, 이거는 자연 상태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를 통하여 구조화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적 세계 안에서, 그죠? 존재론 안에는 사실 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현실적 존재론 안에는 다수만이 존재하고, 그 다수를 표현하는 방식에 의하여 우리가 그것을 특정한 상황에 맥락화시키는데, 그 상황에 맥락화시켜서 분류하고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또한 분리시켜서 언어로 통칭하는 이런 방식을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일자인데, 그래서 일자는 존재의 법칙이지 존재 자체는 아닙니다. 존재는 언제나 다수로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랭 바디우의 사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구조화에 들어가는 그 자연적 상태 안에서의 우리가 언어의 존재의 수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화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이러한 일자화 속에 포섭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존재로서의 존재, 또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순수 존재,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일관적 다수, 이렇게 표현하죠. 물띠 인 꽁시스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비일관적 다수가 바로 순수 존재로서 언어에 또한 존재의 수로에 포섭되지 않는 순수 존재로서 존재론 안에서의 공백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알랭 바디우는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수학에 의존하여, 그죠? 공집합 개념, 집합론 안에서의 공집합 개념을 통하여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수학을 통하여 순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가 감각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이러한 객관적 물체, 객관성, 이런 개념들과 단절하게 됩니다. 그 감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결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순수 존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 속에서 첫 번째 상황화 안에서 일자화 안에서 맥락화되지 않는 순수 존재가 나타난다. 그것을 공백이라 그랬고, 그 공백은 수학의 집합론에서 공집합, 즉 부분집합을 차지하는 그런 영역으로서 표현했습니다.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강좌에서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가가 이러한 존재의 공백의 상태는 존재론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일관적 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을 또 다시 구조화 안에 집어넣어서 상황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째 구조화를 수행하는데, 이것은 바로 국가의 어떤 지배와 통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랭 바디우는 이 두 번째 재구조화 그리고 재일자화, 또 다른 말로는 재맥락화,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구조화를 시키는, 이것을 바로 바디우는 에따들라 시튜아시옹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황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상태는 주체가 국가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맥락화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존재의 빈자리를 통제하고 존재론 안에 구멍 뚫려져 있는 이 순수 존재의 부분 집합들을 다시 하나로 셈해서 다시 일자화시키는 재구조화, 그것을 상황 상태라 그랬고, 그리고 또한 첫 번째 상황화, 맥락화, 존재의 수로로 맥락화하는 일자화를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상황 상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는 구조화와 재구조화를 통하여, 그리고 존재의 현시와 존재의 재현시를 통하여 표현되는데, 프레정스,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존재가 현시되고,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존재의 현시는 재현시로 표현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시와 재현시 사이, 상황과 상황 상태 사이의 연결고리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을 바디우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노르말리테, 두 번째가 엑스크루아성스, 세 번째가 싱길라리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면은 첫 번째가 노르말리테인데, 이 유형은 바로 존재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국가에 의한 존재의 재현시까지도 인정하는 거야. 이것은 자연 상태 안에서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고, 두 번째 형태가 엑스크루아성스, 이것은 불어로 사막이 그 다음에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돌출 부분이라 그래서 돌출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툭 튀어나와 갖고 사마귀처럼 그렇게 뭔가 돌출되어 있는 그 부분, 그것을 바로 국가의 영역이라 그래서, 이 영역은 상황과 상황의 존재의 현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러한 여기에서 포섭되지 않는 불특정이 아니라 그 비일관적 다수를 부분 집합을 통하여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국가의 상황 상태, 재현시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시는 인정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국가는 오로지 이 불특정, 일관성 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일관성은 다시 말하면 상황 안에서 구조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상황의 구조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두 번째의 재현시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 돌출의 유형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상태와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게 혁명적 주체가 발생하는 그러한 연결고리의 유형인데, 첫 번째의 연결고리는
상황은 인정하지만 상황 상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 상태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최초의 존재의 수로에 의해서 일자화되는 그러한 존재의 현실은 받아들이지만은 이것을 다시 존재의 현실 안으로 포섭되지 않는 거죠. 그러한 비일관적 다수, 존재의 공백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집합들을 공집합을 다시 계산 안으로 집어넣어서 일자의 하나로의 계산을 통하여 일자화시키는 이러한 상황 상태에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싱귤라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최초의 상황에는 그 상황의 일자화는 인정하지만 두 번째 국가에 의한 상황 상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형을 바로 역사적 유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노르말리 때는 자연 상태니까 이것은 국가에 의한 일자화도 인정하고 존재의 수로에 의한 일자화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싱귤라리 때는 최초의 일자화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두 번째 국가에 의한 그러한 규정이라든지 존재의 재현이라든지 재규정을 통한 재구조화를 통한 그러한 일자화에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상황 상태는 거부하고 상황만 인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싱귤라리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존재론에서 이야기되었던 그러한 순수 존재는 국가가 통제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집합, 부분 집합으로 나누어서 또다시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하여 재구조화하지만 이 세 번째 유형, 싱귤라리티의 유형은 이런 연결고리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첫 번째 유형의 상황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로소 사건, 아벤누멍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봐봐.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이데거의 존재 사건이 뭐예요? 존재 사건은 결코 한 번으로서 그것이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기 그때마다 독일어로 하이데거 용어로 예바일스, 각기 그때마다 매번 다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현 존재가 각기 그때마다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성 안에 역사성 속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은 어떤 방식으로건 바디우가 다 가지고 가고 있어. 이런 것은 다 인정해. 이런 존재 사건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독일어의 에얼 아이크니스가 에벤누멍으로 바꿔지면서 이 사건 개념은 이제 하이데거가 놓치고 있는 그러한 사회학적 의미를 획득하게 돼요. 하이데거의 사회학은 일상성입니다. 단지 국가를 다루지 않아요. 그는 존재와 시간에서 단지 일상성만을 다뤄요. 그래서 사회학에서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변형이 가해져야 되는데, 알랭 바디우는 자기의 사회학적 마르크스주의적 주체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념을 자기 방식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에게서와 같이 사건은 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은 결코 그래서 언어로 맥락화될 수가 없어. 이것은 우연적인 것이고 필연이 없어. 한번 지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언제나 사건을 맥락화하지만 사건은
결코 상황 안에 들어가지 않아. 아니면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 일자화시켜서 구조화된 그러한 사건은 이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사건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있어. 그러니까 사건은 결코 규정될 수 없어. 어떤 존재의 수로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고, 이것은 결코 또한 필연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을 지식 사부아르 지식에 의하여 이런 것들은 붙잡을 수도 없어. 오히려 지식은 최초의 상황에서와 같이 지식이 발생하고 이것을 국가의 통제에 의하여 이데올로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지식이 아니야. 이것을 알랭 바디우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미셀 푸코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비슷한 또 다른 맥락에서. 그러니까 사부아르는 지식인데 이것은 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지식화되면 이미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돼버려. 그러니까 사건은 아벤느멍은 결코 하이데거에게서와 같이 지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매 순간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변화되는 이 존재 사건은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디우한테서 동일하게, 에얼 아이크니스가 동일하게 아벤느멍에서도 여러분 아벤느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에벤느멍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 역시, 알랭 바디우의 사건 역시도 하이데거에게서와 같이 이러한 유일례적 독특성을 갖고 있어. 사건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역사적인 거야. 그래서 싱귤라리테의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 의하여, 여기서 이제 사회학의 개념이 나오는데, 국가에 의하여 통제된 그러한 비일관적 다수, 이 최초의 상황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 존재의 공백을 질서화 잡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무질서와 카오스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존재론에서 보면은 무질서와 그 다음에 카오스 상태, 위험한 존재예요. 그래서 위험한 존재로서 나타나는 이 존재의 공백을 어떻게 해서든 국가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맥락화해야 돼. 그게 바로 재구조화요. 그게 바로 상황 상태입니다. 이 상황 상태에 저항하고 여기에 하나의 셈으로 셈해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셈, 일자화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유형이 바로 싱귤라리티인데, 이들만이 사건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사건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국가는 사건을 억눌러서 지식으로 만들어. 이해가 돼요?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사건에 무관심한 이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통제를 받는 다수는 결코 사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1871년도에 마르크스의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던, 인터내셔널이 일어나고 있었던 1871년도에 파리 코민이 일어나죠, 여러분. 노동자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죠? 불란서랑 그때 러시아인가 전쟁이 일어났어. 거기에 대하여 그 반기를 들고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이걸 파리 코민이라고 규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국가는, 그죠? 이 노동자들을 결코 혁명의 어떤 그러한 주체로 보지 않았어. 이들은 단지 폭도요, 범법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도와 범법자로서 나타난 이들은 파리코민이 아니라 국가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칼 마르크스라든지 어쨌든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다시 어쨌든 마르크스는 이러한 혁명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영국에도 일어나고 나중에는 또 러시아로까지 옮겨집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바쿠닌과의 논쟁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옮겨다녀. 그런데 파리코민은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아주 좋은 거울로서 해석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건은 국가는 그냥 이것을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건이 일어나도 지나간 국가에 의하여 일자화된 재구조화된 상황 상태로 들어간 그런 사람은 이것을 그냥 그렇게 사건으로 보지 않아. 여러분 이해가 되죠? 뭔 말인가 하면 한국에서도 파리코민 못지않게 여러분 한국에서도 어쨌든 촛불혁명이 일어났잖아. 그 촛불혁명은 무조건 국가의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붙잡혀 있는 자들한테는 혁명이 아니에요. 그건 사건이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국가에 의하여 재구조화된 그러한 질서와 해석에 저항하는 이러한 세 번째 싱귤라리테의 유형만이 이들에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들에게만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다 일어나는데 이들은 사건을 사건으로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파리코민으로 불리기까지는 긴 역사의 투쟁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 해석합니다.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붙잡힌 자들은 그것을 또 다른 사건으로 보지도 않아요. 단지 뭐 교통사고 하나 나서 죽은 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이러한 이론들에서 알랭 바디우의 정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알랭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은 그의 형이상학이지만 그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다 일어나는데 이 국가의 재구조하에 국가의 그러한 하나로 셈하기에 저항하고 이 셈에 들어가지 않는 국가의 존재론의 바깥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백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비일관적 다수에 의하여 사건이 비로소 사건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우에게서의 사건은 하이데거의 진리 사건이 결코 아니에요. 그거랑은 달라. 이런 방식으로 사회학적으로 개조된 그러한 진리 사건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상황에 들어가지 않아요. 맥락화될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상황 사이에 결정 불가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은 언제나 결정 불가능성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과 상황을 결정 가능하게 만드는 결단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 결단을 바로 싱귤라리테의 유형을 가진 국가의 존재론의 영역에서 공백을 차지하는 저항하는 그러한 비일관적 다수에 의하여 이것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 의하여 파리코민은 파리코민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폭도들과 불법자들의 어떤 그 봉기가 아닌, 사회주의 혁명, 이 세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어떤 그러한 주춧돌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명예로운 파리코민의 이름을 붙인 자들은 국가가 아니라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 그 처음에 일어났을 때 국가는 왕을 죽이고 성직자들을 죽이고 지배 권력을 죽이는 이러한 운동이 무슨 혁명이냐고. 이거는 혁명이 아니다. 국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해석에 저항하여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속지 않는 그러한 국가의 존재론의 영역에 포섭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 공백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사건을 국가가 아닌 자기들의 방식대로 사건을 상황과 연결짓는데 그게 바로 이 사건과 상황의 결정 불가능성, 상황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을 상황으로 연결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결정하려고 하는 결단, 이걸 바로, 알랭 바디우는 이것을 바로, 개입, 관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개입은 뭔가 하면은, 엥테르방 시용인데, 이 인터벤션입니다. 이 개입은 딴 게 아니라, 국가가 사건을 이데올로기로 무화시키듯이, 거기에 저항하여 사건을 사건으로서 명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사건의 자리가 있어요. 이 사건의 자리가 있는데, 이 사건의 자리는 언제나 사건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건은 붙잡히지 않아. 그래서 결정 불가능성이 일어나는데, 이 결정 불가능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시도, 끊임없는 시도가 바로 개입입니다. 관여고. 그래서 사건을 국가의 방식과 다르게 상황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특정한 상황에 집어넣어서 그 사건을 다시 맥락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엥테르방 시용이라고. 이 개입은 그러나 한 번의 어떤 시도에 의하여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역사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개입이 없다면 그 사건은 그냥 무화돼 버려요. 국가에 의하여 이데올로기로 무화되든 범법자들의 발광으로 범법자들과 뭐죠? 그 사회에서 혜택을 못 받은 자들의 봉기 정도로 그냥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해석에 저항하여 자기들의 방식대로 상황과 그죠? 그러한 사건을 맥락화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결단이 일어나는 게 바로 개입인데, 이 개입은 지속적인 거여야 돼. 그래서 이 개입으로부터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는데, 알랭 바디우의 피델리테와 엉깨트입니다. 그러니까 엉깨트는 탐구요 조사고, 그 다음에 피델리테는 충성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충성심은 사건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들은 비일관적 다수, 존재의 공백으로부터
간주되는, 국가가 봤을 때는 존재의 공백으로 간주되는 이 다수에 의하여 이 사건이 다시 맥락화되어 노미나시옹,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성 안에서 이 사건은 특정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화를 통하여 사건을 특정한 상황 속에 국가의 일자화나 구조화나 맥락화가 아닌 자기 고유한 방식대로 특정한 상황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불가능한 그러한 결정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개입이고, 이 개입에는 충성심과 피델리테와 응깨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충성심과 조사, 탐구는 그죠? 언제나 이러한 사건의 개입, 사건의 상황을 집어넣으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화시키는 그러한 불특정, 비일관적 다수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러한 싱귤라리테에 의하여 행해지는 이러한 역사화를 알랭 바디우는 바로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건에 충실해야 되고 충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사건과 상황을 잘 조사를 해야 돼. 이해가 되죠? 그것에 의하여 이제는 존재 사건이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개입의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알랭 바디우의 시제, 주체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디우한테서의 이 주체 개념은 진리 사건을 특정한 상황 안에서 이름을 부여하고 명명, 노미나시옹하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과정, 관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진리 사건의 효과예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막 만드는 이게 아니라 사건이 있고 그 진리 사건을 국가의 상황 상태에 저항하여 자기 방식대로 노미나시옹하고 이름을 부여하는 그러한 과정, 끊임없는 개입과 관여의 과정에서 충성심과 조사와 탐구를 통하여 충성심을 갖고 이러한 개입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주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알랭 바디우는 마르크스주의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는 파리 꼬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의 런던 꼬민, 그 다음에 레닌의 꼬민, 그 다음에 자기가 현대에 이 꼬민을 이어나가서 베를린, 뉴욕, 파리,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 2013년도에 그죠? 이런 운동을 펼칠 정도로 그렇게 어쨌든 이 자본주의 질서에 저항한 그러한 또 다른 저항의 주체를 비로소 그의 존재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개념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 아주 독특한 형이상학의 존재론, 다수의 존재론을 주장하면서 일자의 어떤 그러한 존재의 법칙을 통하여 맥락화되는,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재맥락화에 저항하는 그러한 일자화에 저항하는 그런 독특한 존재론을 통하여 주체가 탄생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것은 그래서 존재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알랭 바디우의 사회학입니다. 독특한 사회학적 개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편에서 보면 이러한 비일관적 다수,
모든 맥락화와 재구조화에 저항하는 국가의 상황 상태에 포섭되지 않고 이 국가의 셈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존재론의 질서의 공백을 차지하는 이들에 의하여 사건은 인식되고, 그리고 사건은 이름이 붙여지고 사건은 역사로 맥락화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은 또한 이 국가에서 말하는 이러한 재맥락화의 과정에서는 사건은 그냥 이데올로기로 죽어버리고 무화돼버려.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 부여, 이러한 개입의 과정은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름 없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맞죠? 국가는 이러한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이러한 사건은 단지 국가에서는 이름 없음으로 남아있어. 그러나 이 비일관적 다수에 의하여 진리 사건은 비로소 이들의 개입을 통하여, 이게 바로 사회적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알랭 바디우의 이 사회적 실천, 이러한 다양한 다수의 비일관적 주체들이 개입하고 간섭하여서 이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서 맥락화시키고, 이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제는 명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은 국가 안에서 포섭된 그런 또 다른 다수들에게로까지 퍼져나가는 일관적 다수, 국가의 상황 상태에 포섭된 이러한 다수들에게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명명되기까지는 끊임없는 개입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속적 실천을 알랭 바디우는 바로 자기 자신의 그 피델리테, 충성심이라든지, 또한 언깨트, 조사, 탐구라는 개념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알랭 바디우한테서 존재 사건은 그냥 우리의 일상의 현 존재가 아니라 결코 그 존재론 안에서 상황화되고 구조화되지 않는 순수 존재, 그리고 이 부분 집합을 또다시 맥락화와 재구조화를 통하여 일자화시키려는 국가의 권력에 맞서서 그 국가의 권력에 셈하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다수, 그래서 비일관적 다수에 의하여 이러한 존재 사건이 사건으로서 비로소 명명된다라는 거. 이런 존재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사회학 개념으로 바꿔져 버리는 겁니다. 그 사회학도 저항에 마치 마르크스의 혁명의 주체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국가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가는 뭐라고 지정했겠어요? 저 폭도들을 제압하라 이랬겠죠. 그런데 이러한 개입의 실천, 이 일어났던 사건은 특정한 사건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갖게 되고, 그 자리는 또한 이러한 개입의 실천 운동을 통하여 역사 안으로 재맥락화되는 거죠. 그 과정, 그 긴 실천의 과정을 통하여서만이 비로소 프랑스 혁명은 시민혁명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 독일이라든지 그 최초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의 발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결코 그것을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예로운 그러한 이름을 갖기까지는 엄청나게 긴 실천의 운동, 개입,
사건과 사건의 상황을 주려는, 국가가 그 사건을 무화시켜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그 사건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저항하여 사건을 사건으로서 만드는 끊임없는 개입의 운동, 끊임없는 실천의 운동을 통하여 비로소 프랑스 혁명은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듯이, 이런 방식의 어떤 주체는,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는 존재 사건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상황과의 관계 안에서, 거기에 자리를 주려고 하는 개입의 운동을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알랭 바디유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독특한 그러한 존재와 사건이죠. 그래서 혁명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바디유는 또 다른 책들에서, 그죠? 철학을 위한 선언문이라든지, 또 뭐 조건들이라든지, 또 다른 윤리학이라든지, 또 다른 책들에서 그는, 철학의 임무는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뭐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하는, 그런 죄목을 갖고 폴리스의 민주주의를 어지럽히고, 그러한 죄목으로 죽었잖아. 이러한 타락이라고 하는 철학의 임무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데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타락은 타락이 아니죠. 단지 국가의 지배 질서에서 해석하는, 지배 권력의 편에서 해석된 그러한 일자화에 저항하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기존에 있었던 의견에 저항하여, 새로운 의견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존재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역사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되라고 하는 그런 타락이겠죠. 그런 타락을 통하여 비로소 알랭 바디유는 자기 방식의 독특한 주체 개념, 진리 사건 개념, 그 다음에 존재 개념을 통하여 자기의 독특한 저항하는 혁명적 주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 이게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정치 철학은 이런 주체와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완전히 잠식되지 않는 그러한 국가의 존재론의 빈 공백을 차지하면서 거기에서 저항하는 그러한 그런 자들과 더불어서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의 지배적 담론에서 청년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사유를 심어줬다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죽었듯이 철학의 임무는 바로 이러한 거죠. 이러한 지배적 담론에 저항하여 새로운 창조적 담론을,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 의하여 이들이 바로 역사의 사건을 주도하는 자들이요, 역사의 사건을 참여하는 자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잡혀 있는 자는 이러한 앵때르방 시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국가가 해석한 방식대로 그 재구조화라든지 국가의 상황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이러한 창조적 질서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이러한
비일관적 다수는 바로 이러한 법제화에 저항. 그래서 그가 참 단어들은 무섭겠습니다. 뭐 불법적인 거 이해가 돼? 불법적인 거예요. 그러한 법제화에 저항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하여 맞서는 이런 자들과 함께하고 이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게 바로 철학의 임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정치 철학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라고 부추기고 그게 아니라 기존 질서가 생각하는 기존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빠져 있음 그리고 기존 질서의 안락함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배부른 돼지 새끼처럼 살다 죽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으로서 타락과 불법적인 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런 의미에서의 바디유의 철학의 임무는 바로 이러한 그 비일관적 다수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한 철학, 저항하는 주체, 역사의 사건에 무관심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그가 산출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또한 진리와 연결되고 또한 주체가 어떤 방식의 개입을 통하여 끊임없는 이러한 사회 질서, 국가의 질서에 저항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존재와 사건 시간에 예도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어떻게 이런 존재론 안에서 개입과 또한 이 개입을 통한 그 사건과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서 주체가 탄생되고 이러한 진리 사건의 효과로서 주체가 나타난다. 요까지 했습니다. 내일은 또한 진리와 주체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알랭 바디유의 레트로의 레벤느멍을 세 번째 강좌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좌 재밌었죠? 예도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